그래서 방장님으로 리더로 너무나 열심으로 일해주신 또 우리 우선희 선생님께서 오프닝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영영영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금요 심화반 수료 낭독회 오프닝을 맡은 우선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수파자 나에게 낭독 관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낭독회에 참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심화반을 이끌어 주신 우리 송정희 성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낭독은 김현수 작가님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입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8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각각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에피소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낭독은 제가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고 영화 러브레터의 하얀 설경이 펼쳐지는 토키도키 유키입니다. 설경 가득한 홋카이도의 신혼지 이야기인데요. 제목의 뜻인 때때로 눈이라는 말처럼 때때로 내리는 눈과 같이 행복 또한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키도키 유키. 신혼여행지는 홋카이도였다. 여자가 겨울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 두 사람은 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낯선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어색하기만 한 행복이었다. 이런 행복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 싶은 걱정마저 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행복이었지만 아직은 예식의 흥분이 남아있어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다. 1월의 홋카이도는 사랑하기 좋은 섬이었다. 밤이나 낮이나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신혼여행지였다. 어느새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여자가 침대맡에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남자는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라디오 속의 여성이 홋카이도의 도시들의 이름을 말한 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모두 토키도키 유키였다. 삿포로 토키도키 유키, 하코다테 토키도키 유키, 오타루 토키도키 유키, 아사히카와 토키도키 유키. 토키도키 유키가 뭐지?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때때로 눈이라는 뜻이야. 그럼 눈이 온다는 예보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온다는 뜻이겠지.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를 홋카이도에서 촬영하지 않았나? 맞아. 러브레터 오타루에서 찍었어. 여기서 멀지 않아. 오겐키 데스까? 라고 남자가 두 손을 모아 외쳤다. 일본어를 몰랐지만 그 대사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여자도 두 손을 모아 대답했다. 와타시와 겐키 데스. 그때 둘은 젊었다.
결혼식장에서부터 따라온 낯선 행복은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을 뒤쫓아 달려야만 했다. 눈물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두 사람은 삶이 그렇게 멈추기를 바랐다.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카페 롤링스토스에 갔을 때였다. 그 카페에서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홋카이도의 눈에 대해 들었다. 겨울 내내 거리의 눈은 쌓여간다. 아이의 키만큼. 눈은 자란다. 어른의 키만큼.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더 높고 더 단단하게.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사랑하고 증오하고 기뻐하고 원망한다. 겨울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서서히 그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카페를 지키던 할머니가 말했다. 삶은 인간의 바람보다 더 긴 것이에요. 언젠가 봄이 되자 어른들의 키보다 더 높이 쌓였던 눈더미가 녹아내리면서 젊은이의 시체가 나왔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겨우 봄까지 숨길 수 있었을 뿐이었지요. 인간의 바람이란 그처럼 헛된 것이니까. 어색하기만 했던 행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끔씩 둘은 신혼여행 때의 일들을 얘기하곤 했다. 토키도키 유키라는 말처럼 때때로 내리며 차곡차곡 쌓여가던 거리의 눈을 인간의 바람보다 삶은 더 오래가는 것이니 이후의 인간은 서로 의지해 삶을 건너가야 한다는 카페 할머니의 당부를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1월에 홋카이도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기억도 조금씩 잊혀졌다. 토끼도끼 유키 기억나? 어느 날 여자가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끼도끼 유키. 아이가 그 말을 따라했고 두 사람은 웃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나타나 그들의 옆에서 웃었다. 이제 행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리는 눈과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행복이 오기는 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게 됐으니까. 사포로의 할머니가 한 말처럼 그렇게 긴 삶이 계속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에 이어 다음 낭독을 이어가실 선생님은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과 따뜻한 감성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현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현영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저희 방을 훈훈하게 데펴주시는 우선희 선생님이신데요.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 에피소드 토끼도끼 유키 잘 들었습니다. 저를 이쁘게 소개시켜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저에게 낭독의 따뜻함을 알게 해준 에피소드입니다. 너무 떨려요. 많이 떨려요? 현영쌤? 조금 아까까지도 네, 괜찮았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조금 마음, 괜찮아요, 이제. 안정시키고 예. 괜찮아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저에게 낭독의 따뜻함을 알게 해준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낭독을 듣고 따뜻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보일러. 오늘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 프런트에서 잔물을 처리하고 일어서는데 앞에 가방을 맨 노인이 서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왜? 나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예민해. 말하자면 곧 누군가 다가오리라는 느낌 같은 것인데 그게 꼭 바람 같거든. 인기척 같은 거구나. 그것보다는 꽤 구체적이야.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 신기하네. 난 어땠어? 나를 만나기 전에도 그런 바람이 불었어? 물론이지. 4월 말에 건조한 바람 같은 게 느껴졌어. 조금은 훈훈하고 조금은 낯설고 그 바람 속에는 향기가 있더라. 그런데 그 노인은 어떤 느낌도 없이 예감도 없이 나타났단 말이지. 이미 투숙한 손님은 아니었고 얼굴이 낯설더라고. 그래서 빤히 쳐다봤지. 그때는 새벽이고 도대체 그 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 그랬더니 여기가 전평호텔이냐고 묻더군. 그래서 대답했어.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즈비 에스테이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묻더라. 전평호텔은 사라졌습니까? 고개를 들고 내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어. 그 새벽에 찾아와서 어디에도 없는 호텔을 찾는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노인이 아닐까? 치매라든가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좋았을 텐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 다르게? 어떻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자세히 보니까 노인이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커피숍으로 데려가 뜨거운 물을 내주었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노인이 고맙다고 하더군. 뜨거운 물도 그렇지만
전평 호텔이 사라진 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한 걸 말하는 거였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야. 저녁을 먹기 전 막 아내가 된 사람과 호숫가로 산책 나갔던 일을 말하더라. 노인의 아내는 그날 청둥오리를 처음 봤다는 거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잔 것도 그날이고, 투두덕, 그게 처음이었구나. 그러고는 노인이 말했어. 청둥오리를 보는 일도, 아내와 밥을 먹는 일도, 또 둘이서 잠드는 일도 모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됐다고. 다르게 생각하길 잘했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게. 거기까지 말하고 노인은 가보겠다며 일어났어. 그런데 나는 걱정이 돼서 직원 휴게실로 데려가 간이 침대에서 좀 쉬라고 권했어. 노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 휴게실에 불을 끄고 나와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동트기 전에 캄캄한 새벽이었지. 추웠지만 나는 좀 더 서 있었어. 거기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호수의 물결이라면 어떨까 싶더라. 그래서 호텔 앞 호수의 풀숲 너머로 청둥오리떼가 후두덕거리며 날아오른다면 그 광경을 보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 저게 청둥오리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둘만의 식사 뒤에 밤이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밤이겠네. 모르긴 해도.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방을 언제나 웃음 가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위기 메이커이자 우아한 목소리의 소유자 김유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유은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은입니다. 선생님의, 김현영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보일러처럼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 그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서 저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실 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여름이에서 여름의 마지막 숨결이라는 텍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특히나 저에게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함께 느껴지는 공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열심히 골라봤는데요. 저의 낭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숨결. 여러 여름들이 잊히지 않는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84년의 여름이다. 그 해에 나는 중학생이 됐다. 2월.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그간 다닌 초등학교를 찾아가니 지난 6년의 시간이 한평생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하나의 일생이 끝나고 중학교 신입생으로 나는 환생했다. 교실은 물론이고 책상이며 칠판, 분필까지도 초등학교 때와는 달랐다. 반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화성인, 목성인. 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지구인이 난생 처음 다른 행성의 주민들과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 일을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경험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은 매일 싸울 것이다. 외계인에게도 성별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적어도 남자들이라면. 우주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결국 남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실은 원숭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서열을 정하기 위해 그들은 매일 싸움을 벌인다. 싸움의 순서는 잘 싸울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부터다.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면서 3월 말이 되면 중위권과 하위권까지 차례가 돌아온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싸우면서 쪼그라든다. 서열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나는 일찌감치 싸움 서열에서 빠졌다.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탈락했다는 말이 더 맞았다. 타고난 몸이 싸움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나 역시 1984년 3월 하순에는 누군가와 뒤엉켜 교실 바닥을 굴러야 했다. 그건 쓰나미 같은 것이다. 좋고 싫고 그런 게 없다. 그저 휩쓸릴 뿐이다. 그렇게 중학생들은 쪼그라든다. 봄이 끝날 무렵 드디어 교실은 조용해졌다.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았다. 싸움은 서열도 정했지만 동급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어떤 아이는 용감했고 어떤 아이는 비겁했다. 현명한 친구도 있었고 멍청한 놈도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 번이라도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친구는 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쪼그라든 느낌이 전혀 없었다. 나는 비폭력주의자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그 친구가 말했다.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몇 번 중얼거려 봤다. 나는 싸움을 잘 못해. 같은 말에 비해 훨씬 근사했다. 나도 비폭력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들 앞에서 나는 비폭력주의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친구는 외국 노래를 좋아했다. 그것도 멋있었다. 나는 그 애의 모든 게 좋았다. 자연스럽게 팝송을 좋아하게 됐다. 그 친구를 중심으로 팝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1984년은 명반이 쏟아져 나온 해였다. 프린스의 퍼플 레인,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 같은 그런 그 해의 그 곡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좋다는 음반은 다 찾아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에는 구독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건 없었으므로 모두 음반을 사서 들어야 했는데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일주일에 새로 나온 카세트 테이프 하나도 살 수 없었다. 그 친구의 집에는 꽤 많은 컴포넌트 오디오가 있었다. 그 친구의 제안으로 우리는 각자 LP를 산 뒤 카세트 테이프의 복사에 나눠 가졌다. 물론 녹음이 끝난 LP는 구입한 사람에게 돌려줬다. 내게 LP 플레이어가 생긴 건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서 생활할 때였다. 중학교 때 산 LP 중에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레클레스가 있었다. 이 뒤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레코드판은 처음 샀던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 있었다. Run to You, Heaven, Somebody 등 히트곡들을 듣고 나서 뒤집었더니 Summer of 69가 흘러나왔다. 나는 진짜 기타를 처음 손에 넣었지. $5 10센트에 샀지.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타를 쳤어. 69년 여름의 일이었지. 1969년 여름도 지나갔고 1984년 여름도 지나갔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갔다. 그럼에도 그 레코드판은 그 시절의 상태 그대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 노래를 들으니 지난 시절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나는 20대 초반의 나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제가 소개해야 되는 선생님 소개를 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주방에서 애들이 달라는 키위를 깎다가 두어 조각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한참을 울었었어요. 뭐 그거 떨어질 수도 있지 싶은데 그거 떨어졌다고 뭉개져 버린 키위를 보면서 이리저리 치이며 다들 똑같이 사는데 왜 나만 뭉개지고 깨지는 것 같나? 왜 이런 마음이 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우리 재현 선생님이 어, 이야기를 했던 우리 초창기에 그런 나눔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아름답게 단단하게 그 마음을 늘 낭독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울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 심합 일반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녀 강재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재윤입니다. 이 키위주스라는 닉네임을 윤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따스하게 소개해 주시다니 이게 감사하다는 말로는 진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윤 선생님의 이런 다정함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낭독을 이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멋진 소개도 또 이런 다정함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낭독은
김현수 작가님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 중에 위험한 재회입니다. 세 겹의 동맥 중 막 하나가 터져버려서 살기 위해선 항상 마음이 잔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 주인공 기태가 우연히 10년 전 옛 연인 화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재회가 아닐 수 없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헤어졌던 두 사람의 위험한 재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그렇듯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되리라 여기며 그래야만 우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의 심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짓말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저 휴지 좀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선생님들. 키위 주스 한마디에 다들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감동의 물결이네요. 네. 재은 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눈물 버튼. 그래요. 좋아요. 괜찮아요. 울고 싶은 만큼 울고 시작해요. 시작할게요. 네. 위험한 재회.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사의 충고대로 기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상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기태의 머리 위로 어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동맥의 가장 안쪽막이 터지던 그 순간. 그러니까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가슴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기태는 언젠가 자신이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 속에 숨어든 고통이 무한한 슬픔을 빨아들이는 일. 그건 기태가 대학 시절에 이미 경험한 것이었다. 화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동맥의 가장 안쪽막이 터지는 고통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그날도 기태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었다. 너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 인생에 죄가 있다면 시간이 남아도는 일이야. 더구나 사랑하는 동안에도 나를 그렇게 방치한 네가 이제 와서 할 소리니?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영의 마음은 이미 변한 뒤였다. 변명 끝에 기태는 이제는 화영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도 몇 번 더 화영을 만났다. 그렇게 거듭된 거짓말에 동맥은 약해졌으리라.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뒤 기태는 의사가 말한 대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지 않는 연습. 그러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태는 어떤 일이든 받아들였다.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 기태의 삶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화영이었다. 대학 때 헤어진 이후 첫 재회였다. 기태가 아는 체를 했다. 중간에 내린 두 사람은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다. 어디 사느냐, 뭐하고 사느냐 등등의 스몰 토크 끝에 기태는 화영이 아직 미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봐야겠다며 화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황한 기태는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너를 보니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시 떠올라서 힘드네. 그때 우린 너무 어렸어. 기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건 네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기 때문이었어. 자신이 아는 진실을 기태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어. 나는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었어. 화영 역시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했다. 넌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화영이 마침내 말했다. 기태는 오른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막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막이 터질 테니까. 나를 사랑하긴 한 거야? 화영이 물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어? 난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화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인생은 그런 것이다. 납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 얘기했다면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10년 전의 일을 따져가며 왜 그랬냐고 묻는 건 무의미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일들이 납득되리라. 기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지금까지 너를 잊고 산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지금도 너를 사랑해. 기태의 동맥에는 막이 하나 없었다. 나머지 2개의 막을 보호하려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인생이라고 뭉개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터져버릴 것이다. 화영은 놀란 듯 가만히 기태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로써 기태의 생명은 연장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다음 낭독을 이어가실 선생님은 김희정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의 그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또 다르게 묵직한 무게감이 실린 야무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이 확 몰입해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희정 선생님의 낭독 온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희정 선생님이 야근이 좀 있으셔가지고, 예, 직접 낭독회에 참석은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예, 녹음 파일과 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김희정 선생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정입니다. 재은 선생님의 담담하면서도 가슴 아린 낭독 너무나 감명 깊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에 완전히 젖어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에피소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둘러싼 정적인 현실에서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깨어남이라는 단어로 다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정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 코멘터리 4번째.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자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기철 씨는 말했다. 그게 바로 깨어남이라고. 삶은 기승전결의 플롯을 갖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잠든 사람들은 플롯이 아니라 이야기만을 본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에 젖어 있습니다. 마른 상태가 되면 이야기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플롯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꾼다는 것이죠? 그 새벽에 제가 마주한 검은 암흑 속에는 동료 개그맨의 소개로 로스쿨에 다니던 젊은 아내를 만나 연애하는 동안
우리가 여행한 곳의 풍경과 함께 먹은 음식과 서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싶었던 밤들과 미래에 대해 함께 얘기하던 날들과 과분한 행운은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했고 서로에게 한 말실수와 무례한 행동들과 예상치 못한 불행은 다시 봐도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암흑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암흑은 제 감정에 따라 반짝인다는 사실을. 암흑 속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제 감정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의 삶, 표면의 삶은 제 감정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벌레들이 얼굴에 달라붙는데도 그게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나를. 우리는 그 용서의 대상이 죽은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였다고 그는 말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 관계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는 그 인생을 한 번 더 살아가고 있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울고 웃으며 사랑하고 화를 냈다. 그제야 그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좋았다. 그 깊고도 완벽한 어둠을 처음 대면했을 때 저는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삶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베란다 밖의 그 암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 속으로 저는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저는 그 깊고도 완벽한 암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신기철 씨의 오른손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 몸이 모두 검정에 물들고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괜찮아요. 무서우면 소리를 질러도 좋아요. 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등을 두들기고 있더군요. 그래서 깊은 암흑을 통과해 그 객실 승무원의 마음으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아내가 죽지 않은 이야기 속의 저.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저 중에 하나인 저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슬퍼하는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 광부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광부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거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에 저는 아내를
계속 존재하겠습니다. 깨어난 뒤 그는 호텔방에 있던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글로 썼다. 충분히 가능했던, 그러나 실현되지는 않았던 이야기를. 굳이 그것을 글로 쓰고 게다가 출판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녹취 4번째.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조지 오웰이 광부들의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세계는 우리가 디디고선 이 땅의 아래에 있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세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광부들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조지 오웰에게 소설가란 이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비유하자면 소설가는 마르고 젖은 존재인 셈이죠. 소설가는 몰라도 되는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글쓰기는 인식이며 인식은 창조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만 나옵니다. 조지 오웰이 광부들의 세계에 대해 말한 것도 다정함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플롯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가능성으로만 숨어있던 발밑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깨어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쓰러져 울고 있는 땅 아래에 자신이 모르는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만으로 말입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순서로 개성과 매력 넘치는 목소리의 소유자이신 안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나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 섬세한 나레이션으로 약간 마음을 두드리는 우리 희정 선생님의 소리가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진짜 다정한 낭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택한 낭독은 너무나 많은 여름 위에 관계성의 물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사소한 사회초년생인 주인공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관계가 용기를 필요로 할 때, 물 한 잔의 호의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상대의 호의와 연결하는 관계성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에피소드인데요. 작은 호의를 베푼 사람은 더 큰 호의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심리학 이론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물 한 잔의 연결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씀 전달을 드리면서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어, 낭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성의 물. 나의 첫 직장은 잡지사였다. 남들보다 다소 늦은 취업이었다. 거기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기자였다. 편집부에는 두 종류의 기자가 있었다. 모델 등과 함께 일하며 패션 화보를 구성하는 기자와 인터뷰나 특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우리는 후자에 속했다. 그녀는 나보다 입사가 몇 년 빨랐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녀를 나는 꼬박꼬박 선배라고 불렀다. 그렇게 지시한 것은 국장이었다.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국장은 후배들에게 자기가 좋다고 믿는 것을 물려주려고 했다. 예를 들면 기수, 문화 같은 것들.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선배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불만도 없었다. 다만 호칭이란 관계의 문제에 속하니 내 쪽에서 아무 불만이 없더라도 상대가 거북하게 여기면 곤란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선배라는 호칭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로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게 분명한 나의 사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에게 사람을 대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파티션에 붙은 그 사진 속의 고개사처럼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그어지는 선, 바로 그 위에 정확하게 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줄 위에서 그녀는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대의 호의나 애정, 때로는 복종까지도 끌어내고 있었다. 내게서 선배 대접을 받으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묘한 재능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 몇 번이고 고쳐 쓴 나의 첫 인터뷰 기사가 잡지에서 빠진 일이 계기가 됐다. 그녀가 먼저 내게 술을 사겠다고 했다. 마다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회사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근처에 바로 갔다. 거기서 둘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직접적인 위로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내겐 무척 도움이 됐다. 그 뒤로 자주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따금 그 바에서 그런 식으로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혹은 누구에게도 무해한 잡담. 이를테면 영화나 책에 대한 감상평이나 최근에 들은 뉴스나 가십 따위를 늘어놓다가 지하철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식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관계성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물 한 잔을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그녀가 말하는 관계성의 물이었다. 일단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 한 잔 정도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면 관계성이 형성되거든요. 물 한 잔을 준 사람과 물 한 잔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서로 맺어지는 거죠. 한번 맺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마치 문 안쪽으로 발을 밀어넣은 방문 판매자처럼 말이죠. 그런 심리학 이론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했다. 작은 호의를 베푼 사람은 더 큰 호의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런 셈이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호의를 베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호의를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쪽에서 아무리 호의를 베푼다 한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호의를 받게 되면 무조건 관계성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의 호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건 물 한 잔 정도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물 한 잔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물 한 잔 정도는 얼마든지 얻어 마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건 실제 물도 아니고 관계성의 물이니까. 관계성의 물이 뭔가요? 그녀는 자기 앞에 맥주잔을 치우고 허공으로 손을 뻗어 마치 컵을 잡는 듯한 손동작을 하더니 천천히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해보였다. 꿀꺽, 꿀꺽. 마치 진짜 물을 마시는 사람 같았다. 잘하네요? 나는 감탄했다. 그녀는 계속 관계성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사수와 부사수가 아닌 다른 관계성이 형성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였는데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우리 선생님께서는 매력적인 보이스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블랙홀 같은 끝없는 매력을 가진 그녀입니다. 바로 조영경 선생님인데요. 블랙홀 같은 매력을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블랙홀 소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금요반의 밝은 에너지 담당 허한나 선생님 멋진 낭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거기 까만 부분에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고르는 날에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송정희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에피소드, 이제 저에게 온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영원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것을 모조리 부정하고 외면하고 순간순간에 되게 기형적으로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오래 보냈는데 그래서 현재를 즐길 수가 없는 사람이 좀 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조금 치밀하게 힘들게 했던 어떤 부분이 조금 느슨해진 기분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굉장히 좀 인상 깊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거기 까만 부분이. 챕터 2. 나는 시진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온 앳된 목소리에는 당연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김주희는 이제 방송 홍보 영상학과에 다니는 신입생이었다. 나는 차근차근 내가 누구며 어떻게 시진이의 약전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다행히도 주희는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덕분에 이야기가 잘 풀렸다. 나는 약전을 쓰기 위해 시진이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희가 말했다. 저는 정시진하고는 친구가 아니었는데요. 주희 학생이 시진이 나무 앞에 편지를 놔두고 간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일단 말을 한번 끊었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나요? 그러자 주희가 당황하면서 헛웃음을 내뱉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알던 사이예요. 이름만? 네, 이름만. 정시진. 정시진도 아마 제 이름만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편지는 왜 놔두고 간 거예요? 정시진 말고 그 사고로 죽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편지 남겼어요. 2012년에 반딧불이 천문대 수련회에 참가했던 애들에 한해서지만 반딧불이 천문대? 예,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천문대인데요. 안산 지역 과학 경시대회 입상자들은 거기로 수련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간 친구들 명단이 집에 있길래 죽은 아이들 이름과 하나하나 대조해봤어요. 그렇게 찾아낸 명단을 들고 일일이 돌아다니며 편지 남긴 거예요.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그런 일까지 한 거죠? 작가님은 왜 약전을 쓰시려고 마음먹었나요? 주희가 대뜸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실제로 그 아이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문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관계성이에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죽고 저는 살아있는 세상만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실에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 다르게 말하면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사건이나 죽은 아이들의 의미도 달라질 테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에요. 그 사건에 기꺼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겠다는 것.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시진이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못했나요? 그분들 앞에서는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이 현실이 유일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럼 그 시커먼 사진은 뭐였어요? 나도 봤는데 거기 어디에 시진이가 있나요? 혹시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들어요. 어두운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밤하늘의 밝기를 조사해서 보호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갔던 반딧불이 천문대가 있는 계곡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보호공원이 됐어요. 주변에 마을이 없어 밤 11시에 가로등을 끄면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워져 맨눈으로도 은하수를 볼 수 있거든요. 수련회 갔을 때 우리도 은하수를 보려고 밤 11시에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전등으로는 발치만 비춰야 해요.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네, 저 이제 다음 낭독자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귀여운,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묘하게 홀리는 그런 힘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금요일에 귀염둥이 백승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희 백승규 선생님이 지금 선교 활동으로 해외에 좀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낭독회에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 보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영상으로 우리 낭독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백승주입니다. 저는 오늘 밤 12시에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태국 가려고 지금 이제 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녹음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국 전까지 끝까지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원래 북나레이터가 꿈이 아니었어요. 낭독의 낭자도 모르는데 여기에 오게 돼가지고 정말 저를 가르친 송정희 선생님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몇 년 한지 알아요. 21년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4년이니까 네, 꽤 오래 했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성장 바뀌었어요. 진짜. 예전에 했던 거 21년도에 했던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송정희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함께 이번에 이제 심화반에 함께 하게 된 우리 선생님들 네 마지막에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줌으로나마 제가 녹화로 저의 낭독을 전합니다. 풍화에 대하여 작업실 책장 한쪽에는 중학생 시절부터 모아놓은 카세트 테이프가 쌓여 있었다. 많이 들으면 늘어날까봐 더블데커로 공테이프에 녹음한 뒤 복사본으로만 들을 정도로 아낀 것도 있었다. 그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 꺼냈다. 커버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바리톤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케이스에서 꺼내보니 카세트에 붙은 라벨은 막 구입한 것처럼 색이 선명했고 테이프도 단단히 잘 감겨 있었다. 그는 플레이어에 카세트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 너머로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테이프가 어느 정도 돌아가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소음과 그녀의 목소리가. 며칠 전 모슬포의 한 호텔에 있을 때 그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틀어 그 아래 한참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잠시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지우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녀는 경주 시내의 한옥집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은 없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이혼한 변호사 남편이 키웠고 지금도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몹쓸 병이 생겨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곧 또 입원할 예정이다. 그녀와의 통화를 통해 지훈이 알게 된 정보는 그 정도였다. 경주역에서 내려 그녀가 알려준 황리단길 카페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그녀의 이름과 경주를 검색창에 쳐놓고 구글링을 했다. 괜히 만나러 왔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늘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던 사람으로 지우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들어가니 젊은 커플들 뿐이었다. 언젠가 시각장애의 본질은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듦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감각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타인의 감각 대상에서 멀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감각 대상에서 멀어지면 모든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었다. 오래전 그녀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었다.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에는 절대로 크거나 절대로 작은 것이 없어. 멀고 가까운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떤 대상의 크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어. 이게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의 참 모습이야. 그럼 그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그게 존경의 시작이었다. 어쩌면 매혹이었을지도. 다섯 번째 이야기. 지난 보름 동안의 일들이 그에게는 꿈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세계는 급속도로 풍화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풍화는 건물 표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라는 영구적인 음령을 남긴다. 그녀가 풍화에 대해 말한 건 성모도의 소금 참고에서 그녀가 풍화에 대해 말한 건 성모도의 소금 창고에서였다. 성모도로 들어간 두 사람은 그때 이미 폐가처럼 부서져 버린 침묵의 집으로 향했다. 풍화되는 건축물은 항상 새로운 대답을 내놓지. 쇠퇴한다는 것, 몰락한다는 것. 풍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야.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영혼은
늙게 태어나 시간이 갈수록 어려지는데 이것이 인생의 희극이다. 반면에 육체는 어리게 태어나 점점 더 늙어가니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풍화되어야만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 폐허마다 영혼이 드러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영혼이지. 이 폐허는 끝이 아니야. 이건 이 집의 가장 어린 영혼, 새로운 시작이야. 알겠니? 그 다음은 바람과 빛이 새어드는 소리. 그리고 다시 디스피셔의 카우의 노래가 이어졌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도 소개해야 될까요? 다음 순서는 상큼 발랄한 목소리의 주인공 정명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 안녕. 우후. 안녕하세요. 백승주 선생님, 여행길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셔서 저희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깊은 울림을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안전하게 선교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저희 심화일반 낭독회 마지막을 담당하게 된 정명숙입니다. 삶을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픈 점 하나가 삶에 박혀서 본의 아니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바로 그 아픈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또 면을 만들고 그 면을 멋지게 채워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애초에 살아간다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삶이 계속 이어지던 2020년 4월 초, 나는 그런 질문이 적힌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일본의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 수신인은 그와 비슷한 연배의 인류학자 이소노 마호. 두 사람은 2019년 봄부터 여름이 시작될 무렵까지 2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미야노의 단순한 질문은 18번째 편지. 그러니까 서신 교류가 끝날 즈음에 나온다. 그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쭉 따라 읽으면 그러나 어쩐지 이미 그 대답을 들은 듯한 기분이 든다. 미야노는 오랫동안 유방암을 앓고 있었다. 그는 2018년 가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미야노는 죽음을 앞둔 불확실한 삶에 맞서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이 편지들이다. 왜 편지였을까? 그리고 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야 했을까? 어쩌면 미야노에게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질문이 아니었을까?
다발성 전이로 재발된 암 환자의 불안과 이에 대한 위로가 전부인 듯한 편지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연이라는 문제에 집중한다. 인류학의 관점에서 불운과 불행의 차이를 얘기하는 이소노의 편지를 받고 미야노는 자문자답한다. 나는 불행한가? 불운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불운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불운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미야노가 병에 걸리게 된 건 불운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운명이나 팔자 같은 자기 바깥의 이야기에서 찾으면 불행이 된다. 그래서 불운은 정, 불행은 선이라고 이소노는 말한다. 불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 인생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불행으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야노는 철학자로서 엄청난 일을 감행한다. 암이라는 최악의 불운 앞에서 암 환자라는 불행의 스토리에 빠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불운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인생이라는 한 줄기 선에 녹여내기로 한다. 살아간다는 건 우연을 내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녹여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자면 우연이란 나가 있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행운과 불운이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게 인간의 우연한 삶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연한 일들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 녹여낼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안이하게 외부의 스토리에 내 인생을 내어주고 마느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우연을 나의 인생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우연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다. 미야노가 모임에서 한번 만났을 뿐인 이소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태도에서 비롯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설사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미야노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이 세계가 온갖 우연이라는 만남에서 나를 발견해내요.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쩜 이 세계란 이토록 경이로울까? 저는 작은 시작을 앞에 두고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연과 운명을 통해서 타자와 함께하는 시작으로 가득한 세계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길,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길, 그러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길, 그리하여 먼 미래까지 나아가길.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여름이, 너무나 많은 골목길과 너무나 많은 산책과 너무나 많은 저녁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